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네, 저 종북주사파들이 이제 막판 뭐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화문에 노숙자들이 나타났는지 지금 뭐 거기서 지금 노숙 텐트 친다고들 그러고 있네요. 네. 예. 처음에는 뭐 그 여의도에 국회에서 대기하라 그러다가 국회에서 대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자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헌재 앞으로 가자. 근데 헌재 앞이 의외로 공간이 되게 좁습니다. 좁죠. 아무데나 놀 예. 데가 없어요. 텐트 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광화문 앞에 광장 거기는 사실 그 외국인 관광객들 그 그렇죠. 앞에서 이제 수문장 그러니까 교대식하고. 그게 광화문도 아니야. 경복궁 앞. 네, 경복궁의 이 정문인 광화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광화문은 교보생명 사거리가 광화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쪽은 이제 그야말로 문만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진짜 문 앞에서 문 앞에 공간을 넓혀놨더니 거기가 완전히 이제 그 좌파들 데모하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예. 거기다가 텐트들을 잔뜩 쳐놓고. 예. 근데 의외로 호응이 없어서 텐트만 많고 그래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막상 가보면 어허.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요. 단식 농성 현장 그랬는데 문을 닫고 있어. 보면 아무도 없어 안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좌파 집회를 가보면 이것들이 근처에 가면은 막 소리가 시끄러워서 가보면 대형 스피커는 있는데 사람은 네. 없어. 사람 몇 명이서 그리고 이 사람이란 것도 다 유튜버예요. 거기서 좌파 오랫동안 유튜버. 네, 좌파 유튜버들은 거기서 하여간 이렇게 켜놓고 있는 것 자체가 방송이니까 그럴 이유로 몇 명 서 있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뭐 이게 아무래도 확실히 이게 돈이 떨어진 거 아닌가. 어디선가 돈이 내려오다가 돈이 안 오니까 이 차비도 안 되고 지방에서도 못 올라오고 뭐 근데 그런 얘기들은 돌더라고. 이번 주 주말은 이제 호남 쪽 노조들이 대거 올라온다. 안 올라오면 7만 원 벌금 물기로 했다. 뭐 이런 이런 벌금을 물려? 제보 카톡 같은 게 막 근데 오더라고요. 호남 광주에서 판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한테 쪽수 안 조금 못 됐죠. 썼잖아. 예. 그 지그들이 올라와서 어떡하라고. 지난주 토요일도 뭐 250대가 올라오네 어쩌네 했었는데 네. 막상 숫자를 보면 250대가 올라온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광화문 집회는 보통 이제 1000대를 기준으로 버스 그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면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 그 버스들이 서야 되잖아요. 어딘가 서 있어야지. 그렇지. 가까운데 예. 세우고 어디 주차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버스는 못 감추니까 네. 숫자 세기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버스 때문에 그 광화문 집회도 대충 이제 이번 주에 더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대요. 대구권 측에서. 네. 근데 이제 보통 1000대를 기준으로 1000대가 넘어가면 이번 주는 좀 큰 거고 1000대가 안 되면 조금 적은 거고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데 예, 그 규모가 벌써 다르잖아요. 좌파는 그러네. 250대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1000대가 기본이니까 예, 규모가 벌써 이제 그거 혹시 차이 나는 거죠. 중국 애들이 다 빠지는 바람에 그걸 폭삭된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제 와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2017년 촛불 집회 때도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것들은 인해 전술을 잘하니까. 네, 그래서 밤에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낮에 하면 아무래도 티가 나잖아요. 밤엔 그냥 입 다물고 이거 들고 있으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가까이 낮에 있으면 티가 나요. 네, 2월 산스 해봐 그러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 그 분위기가 확 식거든요. 네, 티가 나고 민노총인 척하고 서 있어야지. 그 옆에서 이제 중국어 발음하고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벌써 이게 동원됐구나 이런 게 자기들끼리도 김새죠. 그래서 아니 뭐 막판 여론전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하는데 저게 뭐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저렇게 자꾸 깔짝거리니까 좀 짜증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좌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이 중국 사람 빠지고 또 CIA 신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반미 집회에 대한 미국 쪽 반응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그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있으면 취직 못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뭐 미국을 못 간다 그러면 뭐 취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20, 30대들은 이게 대거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쪽 집회에서.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 12월 14일 막 탄핵하려고 할 때에는 그 여의도에도 꽤 모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CIA 나오고 막 하면서부터 2030들은 완전히 저쪽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좌파 집회들 가보면 아무리 좋게 봐줘도 50대 초반, 중반 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거
민노총 이 조끼 입고 다들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좌파 집회가 굉장히 노쇠했다. 네, 그런 걸 느낍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 이제 뭐 집회는 집회로 뭐 단식은 단식으로 뭐 이렇게 할 건데, 네. 근데 저것들은 뭐 저도 뭐 한 이제 5일차 단식하다가 중단을 했지만,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좌파가 단식한다 그러면 안 믿더라고요. 네. 이재명이가 뭐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좌파식 단식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들이 하는 그동안 무슨 비장하게 하는 네. 것들 레파토리가 뻔히 있었잖아요. 네. 그걸 다 망쳐놨어요. 다 망쳐놨어. 다 망쳐놨어요. 이재명이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 오염이 되고. 오염돼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게 안 먹혀. 전혀 사람들이 그냥 코미디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결국 이제 이재명이 이게 이제 급해지니까 네. 결국은 뭐 무슨 중도가 어쩌니 뭐 중도 보수 정당이니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네. 진짜 급해지니까 결국은 찾고 찾아서 돌아가는 게 저 종북 주사파의 그 밤에 그 박서군이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박서군이한테 네. 가서 무릎 딱 꿇더라고. 네. 박서군이한테.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는 그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막 얼굴 드러내는 사람들보다 네.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실세라고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박서구는 사실 오랫동안 안 드러난 실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이 한 70 넘어가니까부터는 그래요? 네. 많이 얼굴을 내놓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숨겨져 있던 진짜 실세였는데 박서구는 실제로 북한에 간 게 100번 넘을걸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인도주의 교류 네, 뭐 그런 교류 목적으로 해서 명목으로. 한참 많이 다닐 때 한 예. 100번 이상 갔었던 걸로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온갖 북한의 명소에는 박서군 사인이 안 남아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자가 제가 그자를 옛날부터 잘 알죠. 네. 빤해요. 네. 그 수법이 빤하거든. 네. 그러니까 지가 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총력전 한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우선 단식 있고, 네. 그다음에 삭발 있고, 네. 그다음에 농성 있고, 그다음에 집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게 행진인데 네. 이게 얼마나 웃기냐. 오늘부터 이제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겠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럼 난 그 정말 궁금해. 이것들이 과연 다리 위에서 추울 텐데. 몇 명이나 진짜 제대로 행진을 할지. 네. 예.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30년 전이나 먹혔을 그런 이 선동질을 지금 다시 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 막판 이 여론전에 우리 자유파가 물량으로 또 질로 양과 질로 압도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헌재의 움직임이 참 예사롭지가 않은 게 이 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최재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검사들 2명 더 해가지고 4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탄핵 심판 내일 한다고 그러죠? 내일 한다고 예. 날짜를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헌재 공보관 얘기가 이틀 연속 선고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계속 기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14일 날 선고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95년도에 한 번 빼놓고는 헌재에서 탄핵 선고를 하면서 한 주일에 2번 선고한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14일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못 박아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또 뭐 일부 그 좌파 언론들은 그러면 이제 18일 아니면 21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헌재에서는 가타부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순서상으로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또 특이한 거는 3월 18일에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을 잡아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박성재 법무장관도 쟁점이 없습니다. 째려본 거. 네, 준비기일 2번 이미 해가지고 쟁점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럼 변론기일에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한 번 하고 결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뭘 하고 있는 것 같냐면 약간 시간이 늦어지는 거를 이 변명하기 위한 뭔가 다른 일 다른 일을 자꾸 벌려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뒤로 밀리는 거다. 이 사건들이 다 먼저 들어온 거다. 지금 그런 식의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검사장들 사건이나 이 최재 탄핵은 12월 5일에 이루어져가지고 아예 계엄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쟁점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뭐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무슨 감사에 대한 거 이런 거지 전혀 관계 없는데 그거를 뜬금없이 그 변론 종결해 놨던 거를 선고한다고 딱 하니까 이거 순서대로 왜냐면 탄핵 들어온 순서대로 하면 이 사건들이 먼저고 박성재 장관이 더 먼저거든요. 그래요. 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보다 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먼저 온 사건들 선입 선출 먼저 하자. 그건 그 명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거든요. 앞에 한 거 먼저 하겠다. 다 정리가 됐고 쟁점이 간단하다. 그러니까 그거 내일 선고하면 100% 기각인데 문제는 이제 내일 선고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5대 3이냐 4대 4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정정미가 이 사람들 사건에서는 이쪽에 와서 붙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셋밖에 안 남고 이쪽에 5 남았다. 지난번 이재석 때는 4대 4였는데 기각이 5대 3이야? 예, 기각이 5대 3. 예. 아니 왜냐하면 쟁점이 더 없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검사들 사건 3건은 변호사를 아예 선임을 안 했어요. 국회 쪽에서. 예. 그냥 결심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김영두 재판관이 재판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 소추 사유가 뭐냐.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사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국회 측에서 정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결심해 버렸습니다. 그럼 뭐 이건 당연히 기각이죠. 그러네. 네, 당연히 기각인데 그러니까 그걸 인용이라고 하기에는 정정미 입장에서는 본인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런 것까지는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 5대 3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8대 0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간 겁니다. 그럼 다음 주는 박성재 변론기일을 하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으면 다음 주도 또 지나가거든요. 그렇네. 예. 한 주일에 2번 선고한 적은 없다니까. 그러면 한덕수 잡으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주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2심 선고가 26일입니다. 26일입니다. 26일이 아마 화요일일 텐데 네. 26일인데 화요일인가요? 무슨 요일이죠? 26일이? 예. 그러면 그 마지막 주에 선고를 해도 이재명 선고보다 네? 수요일. 그러면 그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늦게. 네, 21일이 금요일이고 28일이 금요일이니까 28일에 선고를 하게 되면 이재명보다 늦게 선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서로 말은 주고받지 않지만 이게 워낙 선수들이기 때문에 눈치로 서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영배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네, 오늘이 12일인가요? 네, 날짜 감각이 네, 오늘 12일. 12일인데 18일 다음 달 18일이면 18일. 네, 그 헌재 재판관 임기가 6년인데 6년 중에 지금 마지막 한 달 남은 거잖아요. 군대에서 병장도 병장이지. 네, 18개월 중에서도 막판 2달은 그 같은 병장들끼리도 아이 선배님 그냥 쉬세요. 애들하고 괜히 티격태격 하지 말고 쉬세요 하지. 아니 낙엽을 조심하려는. 네, 낙엽도 조심해야 될 사람이. 아니 그리고 만일에 그런 병장이 뭐라고 하면, 그 제가 그 휴가 나가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일병도 병장 이제 곧 나가는데 제가 휴가 나가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영배 말이 나 다른 재판관들한테 먹히겠냐고요. 먹히기를 네가 없지. 네, 문영배 이미서는 자기 표 한 표 행사하는 거지. 이제 이미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는 이거 TF 얘기했을 때 그때 다 날라갔어. 네, 재판관들 사이뿐만 아니라 연구관들 사이한테서도 완전히 날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경질 부리는 말년 병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이 그나마 그 살 길을 찾는 건 미루는 거예요. 밀어서 26일 날 이재명 판결 선고를 보고 거기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 또 나오게 되면 28일 날이나 아니면 4월 초에 기각이든 각하든 그렇게 나와도 자기들이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지. 네. 뭐 변명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일에 여기서 이재명한테 뭔가 변명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먼저 기각이든 각하든 돼가지고 이 완전히 판을 망쳐놨다. 이런 욕을 그건 이재명한테만 먹는 게 아니라 좌파 전체한테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책임을 안 뒤집어 쓰려면 밀어야 된다. 아하. 네. 그래요.
그 아주 그 현실성 있는 아니 인용될 거면 예. 바로 선고하죠. 그러니까. 예. 빨리 대선 치러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예.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 변론 재개도 요청을 안 할 정도로 얼른 결론 내리자. 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 문영배 저 좌파 재판관들이 어쨌든 운영은 헌법 문영배가 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이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길 미룰 수 있는 권한은 재판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지금 그거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문영배가 또 그 재판은 미루면서 할 일이 많잖아. 네. 우선 그 무슨 카페도 탈퇴해야 그거 되고 탈퇴해야 되고 네. 할 일이 많아. 댓글도 다 지워야 되고 바쁩니다 아주. 네. 문영배는 집단에는 굉장히 바빠요. 네. 예. 도울이 이거 왜 이래요? 아 김용옥. 뭘 했습니까? 제가 당군 일에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지가 유튜브를 하는 모양이죠? 하여튼 거기서 이게 무슨 또라이도 무슨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어요. 예? 저는 도올은 예. 그 원광대 의대를 갔었잖아요. 원광대 여기. 한의대. 예. 원광대 한의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이게 그 뭔가 좀 고대 철학과 네. 교수를 하다가 네. 갑자기 저 다 때려치고 원광대 한의대를 갔죠. 원광대 한의대를 갔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는 또 한의학을 또 안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인생이 잘못 꼬이면 이게 한 번 잘못 꼬이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던 아니 이게 종북주의파들이 완전 이게 집단 이저 패닉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전혀 예측이 안 돼 잘. 네. 오늘은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할 정도로 하여튼 별 또라이들이 다 뛰어다니네. 근데 이제 돌이 그 예전 같은 그런 그 영향력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글쎄 말이야. 네. 참. 자 이제 조금 국면이 좀 바뀌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국면이 바뀐 것도 바뀐 거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바뀐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이 헌법 재판관들한테는 허영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어쨌든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싶어요. 네. 예. 특히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안 미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다 저랑 비슷한 기거든요. 네. 저희 그 사법시험 될 때 사실 그 허영, 권영성, 김철수 이렇게 세 분이 헌법학자 중에서 그냥 대표적이었어요. 권영성, 김철수는 서울법대에 있었고 허영 교수는 그때 연대에 있었는데 네. 이제 권영성, 김철수 교수는 둘이서 워낙 싸웠기 때문에 유명했고 실제 책을 보면 이제 세 분이 다 책을 냈거든요. 근데 당시 판매량이 허영 교수가 전체 반이면 권영성이 한 40%, 김철수 교수는 한 10%. 그러니까 10권 중에 5권은 허영 교수 책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성 교수 책이 팔린 거는 서울법대 교수니까 산 거지 실제로 책의 내용이나 어떤 연구의 깊이나 이런 거는 허영 교수가 압도적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당시 그 헌법 시험을 봤던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다 허영 교수 책 안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책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전한길 선생도 이제 그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은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예. 수능했었고 그래서 2030들이 전한길 선생 말에 그 귀를 기울인다는 건데 제가 예전에 조순 경제학, 교수가 조순 교수가 경제학 원론 95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나왔는데 그때 저는 조순 교수를 잘 모르니까 이제 뭐 저희 대학교 때 서울 경제학과 교수라는 것만 알았지 그 경제학 원론 책을 뭐 이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때 이미 정운찬으로 많이 넘어와 있었고 아하. 근데 그때 그 당시 국민회의인가요? 그 사람들이 95년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조순 선생 책이 73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이 책을 본 사람이 서울 안에만 300만이다. 그러니까 9급, 7급, 5급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본다. 이 경제학 원론을. 그렇기 때문에 그 책 본 사람들만 찍어도 충분히 당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책 한 번 봤다고 찍겠나 했는데 사실 투표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은 아예 모르잖아요. 이 양반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책을 다 봤고 그렇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거야. 아하. 아무래도 이게 표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허영 교수가
지금 10가지로 아주 쟁점을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 지적이 굉장히 뼈 아플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한테. 네, 그래서 이게 그 허영 교수의 그 조선일보 기고도 그렇고 지금 이번 의견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 우리 쪽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한 4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생각을 계속 굳히는데 굉장히 영향을 준다. 저쪽 넷은 뭐 그거 본다고 해서 바뀔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4분이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거. 여기를 강화해야 될 때거든요. 저쪽 비판은 뭐 맞아요. 예. 그 아니 그러니까 육아에서 공자왈 그러면 다 해결되듯이 네. 허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상당 부분 해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헌법학계에서는 지금 헌법학계에서 허영 교수 제자냐 권영선 교수 제자냐는데 허영 교수 제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허영 교수의 입장 표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거다.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나중에 뭐 물론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사실상 그 이끌고 있는데 네. 이제 형사 쪽은 이제 김홍일 변호사가 하지만 이쪽은 윤곽근 변호사가 네. 하고 있는데 이 윤곽근 변호사가 중심을 굉장히 잘 잡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소장파 변호사들도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잡음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 또 그리고 어찌됐거나 구속 취소라는 이건 정말 저는 구속 취소라는 게 그 형사소송법에 있기는 한데 실제로 발동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보석이지 구속 취소를 하는 거는 검찰을 완전히 물매기는 거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보석으로 해주지 구속 취소로는 안 하거든요. 네,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되더라도. 그렇지. 근데 이번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석보다 구속 취소인 거예요. 구속 취소가 구속 사유가 더 이상 없어서 취소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창피를 톡톡히 뭔가 거지.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법적인 문제점이 그걸 짚어서 하는 거를 사실은 그러면 이제 검찰이 완전히 그렇게 되면 그거 기소한 검사는 완전 물먹는 거기 때문에 무죄보다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어차피 법원에서는 이제 형사부 재판관이 그 검사하고 같이 이렇게 한 1년간 하거든요. 공판부 검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보석을 해줘 버리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사 입장에서도 보석을 하면 자기 재량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봐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석은. 그리고 이미 김영현 장관 거 보석은 기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안 하고 법리적으로만 딱 놓고 봐가지고 이거 뭐 법적으로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재명 재판 때문에 그 민주당이 법원 쪽은 뭐라고 비판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하려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하니까 더더욱이 말을 못 하고 있죠.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종북 주사파 이재명 개딸들의 그 허접하지만 어쨌든 지것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응?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이건 뭐 우리 자유파의 그 투쟁 의지에 비해서는 뭐 우선 수적으로도 막 잽이도 안 되고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투쟁 열기나 그 절실함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뭐 전혀 범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게 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총력전을 하면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그 소속돼 있는 여당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좌파들이 10가지 그 이 폐악질을 하면 한 두서너 가지 방어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정말 기본 상도의가 그렇지 않냐. 근데 이것들이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을 보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강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벌써 얘기하면 좀 너무 성급한 얘기지만 네. 대통령이 지금 52일간 구치소에 계셨는데 네. 52일간의 밤을
혼자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그 계속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당 이름을 바꾸든 당을 창당하든 계속 해왔거든요. 뭔가를 했지. 본인의 당으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만 당 이름을 안 바꿨나요? 아니 근데 막판에 이제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으로 바꿨잖아요. 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그런 식으로 당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 도저히 저 당의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당이 자기 당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근데 네. 이번 이 52일간을 지내면서 정말 저 당은 내 당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선거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선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국회 해산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그게 결국 이제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그 선거 제도를 좀 바꾸고 제대로 부정선거를 없애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가능할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국회의원은 또 국민의힘이야. 근데 한동훈 따라서 8명인지 10명인지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사실 불가능한 탄핵을 시킨 당 아니에요. 시킨 당이지. 네, 네. 탄핵을 시킨 당이잖아요. 그러니 뭐 그 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지금 이 단체장들 있잖아요. 네. 광역으로는 17명 중에 12명. 네. 기초는 보니까 우리 쪽 국민의힘이 142명이에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네. 그때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때문에 많이 이겼죠. 다 윤석열 키즈들이 네. 대거 당선이 돼서 3분의 2야. 그런데 보니까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1인 피켓 시위를 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네. 뭐 내란숙에 뭐 처벌한다. 수원역에서 하더라고요. 하더라고. 그러면 단체장은 정치 활동은 못 한다고 돼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피켓팅은 되는 거야. 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도 맨날 피켓팅 했잖아. 1인 네. 시위. 네. 그리고 부여군수라는 자는 아예 지 돈으로 여성 무슨 회관에다가 여성회관에다가 그러니까 걸어놨다. 군청 바로 맞은편에 네. 그게 공공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래카드를 내걸었어. 뭐 윤석열 파면이라고.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쨌든 이 짓을 하잖아요. 단체장들이 광역이건 기초건. 그럼 우리 쪽이 2배 이상 많은데 우리 쪽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말이야. 오세훈이는 뭐 하고 있고 유정빈이 뭐 하고 있냐. 네. 박형준은 뭐 하고 있냐 도대체. 142명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은 뭐 하고 있냐. 이게 다 가능하니까 이거 하는데 좌파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죠 뭐. 근데 그 분명 변명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 12명 그 광역단체장이 예. 성명서는 발표를 했어요. 성명서는 발표를 했는데 뭔가 쇼잉오프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라는 게 결국 눈에 띄어야 되는데 성명서 그거 아니, 누가 언론에서 알아? 안 달아주면 아무도 의미가 없는데 그걸 누가 다뤄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동연은 수원역 앞에서 하다가 누가 맥주캔이라도 던지니까 뉴스가 되고 그렇지. 하는 건데 네. 그게 하여간 뭔가 뉴스를 만들어야 뉴스가 되지. 그냥 뭐 찍 하나 발표해놓고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라도 이 광역자치단체장 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좀 순서대로 나서서 좀 하면 이건 그 민주당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여당이니까 훨씬 나은데 왜 이걸 안 나서냐? 그러니까. 예, 나서야 된다. 이 단체장들이 사실 지역으로 가면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세죠. 영향이 크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리고 그 관변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단체들한테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단체장이 꽉 잡고 있어서 그 워낙 그 단체장이 관리하는 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체장이라는 게 한 번 되기 시작하면 3선 그냥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제일 네. 무서워하는 게 단체장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럼 이것들이 왜 안 움직이냐고 도대체. 대통령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편하게 다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시도지사 다 그렇게 해먹은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덕분에? 그래 놓고.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네. 이제 헌재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실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애써 주신 것만큼 이제 탄핵
각하 기각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는 마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지는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꾸며 나가야 될 그런 문제다. 오늘 뭐 일부 발단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네.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할 문제고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하여간 대통령 직 복귀 여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